식물이 가장 싫어하는 색은 어떻게 보면은 녹색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식물하고 동물 얘기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목이 재밌는데요. 왜 세상은 녹색인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은데 뭐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1960년도에 미시건 대학교 생태학자였는데 헤어스톤 교수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세상을 봤더니 녹색이에요. 녹색. 어딜 가도 이렇게 식물이 많이 있고 인공위성에서 지구로 내려다보면은 육지가 있으면 거의 대부분이 녹색이잖아요. 식물이 왜 녹색일까요? 일단 이거부터 먼저 한번 말을 해볼게요. 식물은 이 동물 아니면 곰팡이와 달리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어요. 우리가 이것을 어려운 말로 독립영양 뭐 이렇게 하는데요. 독립 영양이 가능한 이유는 식물이 엽록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잎이라든가 줄기에 엽록체가 있어요. 엽록체는 잘 아시죠? 엽록체는 이 식물이 그 질소, 뭐 물, 그 다음에 햇빛을 이용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뭐 탄수화물을 만드는 그 과정이잖아요. 이때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는 바로 태양에서 옵니다. 그래서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는데 태양 에너지가 쭉 왔어요. 그러면은 태양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돼요. 흡수를 해서 그 에너지로 화학 반응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때 엽록체 안에서 그 빛을 흡수하는 이 색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색소가 뭐냐면 우리가 엽록소라고 해요. 엽록소. 근데 이 엽록소가 녹색이에요. 그래서 식물이 녹색인 이유는 바로 이 엽록체 안에 있는 엽록소 때문입니다. 근데 이 엽록소 있죠. 이 엽록소가 재밌는데 엽록소가 이 빛을 흡수를 해요. 근데 빛을 흡수를 했는데 모든 파장의 빛을 다 흡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식물이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정말 잘 흡수하는 그런 빛의 색이 있는데 그 색은 빨간색하고 주로 파란색이에요. 그리고 반사하는 색이 있어요. 반사하는 색이 뭐냐면은 녹색이에요. 녹색. 녹색하고 노란색. 그래서 이게 재밌어요. 좀 아이러니해요. 식물이 왜 녹색인가 하면은 그 엽록소가 광합성을 하려고 파란색과 빨간색은 흡수하지만 녹색은 반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식물이 가장 싫어하는 색은 어떻게 보면은 녹색입니다. 왜냐하면 녹색을 반사하기 때문에요. 좀 다시 돌아와서 왜 세상은 녹색인가? 이 질문은 사실 이래요. 이 식물을 먹는 동물이 있죠. 우리가 보통 초식동물이라고 하는데 초식동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 보통 가축들 뭐 양이라든가 뭐 소도 그렇고 뭐 말도 그렇고 뭐 양도 그렇고 전부 다 이 초식동물이잖아요. 아프리카 대초원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초식동물들, 그 다음에 뭐 초식동물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아마 분명히 곤충입니다. 먹는 약으로 돼요. 그래서 초식동물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초식동물이 다 먹어버리면은 뭐 식물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뭐 식물이 거의 그냥 뭐 성한 입이 없을 정도로 먹어야 되잖아요.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사막 메뚜기 있죠. 사막 메뚜기가 갑자기 숫자를 불려서 번성하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뭐 공중에 뭐 정말 수억, 수천 엄청나게 많은 그 사막 메뚜기들이 막 휩쓸고 지나가요. 그러면은 녹색으로 보이는 건 다 먹고 지나가요. 그래서 걔네들이 한번 먹고 지나가면은 더 이상 녹색이 아니에요. 갈색이에요. 그래서 이 헤어스톤 교수님이 질문을 했어요. 자, 여기에 초식 동물이 있고 여기에 식물이 있어요. 그러면 초식 동물이 이렇게 번성을 해서 많이 먹어버리면
이 식물은 뭐 없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군데군데는 뭐 갈색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은 그래도 여전히 녹색인 거예요. 그래서 왜 세상은 녹색인가? 이 질문은 뭐냐면은 이런 왕성한 식욕을 자랑하는 초식 동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식물이 계속 녹색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식물이 녹색일 수 있는 이유는 초식 동물이 먹는 양보다 초식 동물이 먹지 못하는 식물의 양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왜 녹색인가? 이제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가설을 세웠어요. 이 첫 번째 가설은 이렇게 하향식 조절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가설은 상향식 조절입니다. 그래서 하향식 조절은 초식 동물이 있죠. 근데 초식 동물을 먹는 동물이 있죠. 우리가 보통 포식자라고 하는데 이 포식자가 초식 동물을 잡아먹어요. 다시 말해서 포식자가 초식 동물을 잡아먹기 때문에 초식 동물의 숫자가 많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물이 초식 동물이 너무 그 식물이 녹색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하향식 조절은 뭐냐면은 식물이 자기 스스로 방어를 하는 거예요. 이 초식 동물의 초식으로부터 식물 스스로 방어를 하기 때문에 초식 동물이 다 먹어 치울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상향식 조절하고 하향식 조절이 있는데 둘 중 어떤 게 맞을까요? 하향식? 상향식? 네, 한번 실제 그 실험 결과를 보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상향식 조절 있죠. 그러니까 이 포식자가 초식 동물을 잡아먹어서 조절한다는 이런 조절을 가설을 연구하기 위해서 아마 가장 쉬운 방법은 이 포식자를 없애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초식 동물의 숫자가 많아지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식물은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영국의 한 산악지대에서 거기 양들을 방목하거든요. 그래서 양들이 뭐 마음대로 가서 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양들이 못 들어오게 울타리를 쳐놓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양들이 못 들어가죠. 그래서 양들이 못 들어가게 한 장소와 그다음에 양들이 마음껏 들어가서 먹게끔 해서 그런 장소의 초지를 비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상대로 결과는 양들이 마음대로 가서 이 초지를 먹은 곳은 이 풀들이 전부 다 짧고 확실히 양도 줄었어요. 이에 비해서 양들이 들어가지 않은 곳은 이 풀들이 엄청나게 번성했고 다양했죠. 근데 그래서 재미있는 점은 뭐냐면은 양들이 아무리 마음대로 초식을 해도 이 풀들은 없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 풀들이 물론 짧기는 해요. 그렇지만 절대 없어지진 않았어요. 이게 사실 이 실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냐? 좀 문제가 있어요. 뭐 잘 아시다시피 양도 그렇고 울타리도 그렇고 이게 인위적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자연 생태계와 가까운 곳에서 한 실험이 없나? 그래서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은 실험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 자연 생태계에서 한 실험 결과도 그 이 양들을 가지고 한 실험 결과와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서 이 상향식 조절은 분명히 그 이 초지에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완벽하게 풀들이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이 녹색 세상이 갈색 세상으로 바뀌진 않았어요. 이 포식자가 있으면은 이 초식 동물을 어느 정도 조절하기 때문에 그 녹색은 녹색이지만은 조금 다른 녹색, 뭐 짧은 풀의 녹색이라든가 톤이 바뀐 녹색이었지 절대 갈색으로 바뀌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하향식 조절은 이렇게 지지를 받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향식 조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상향식 조절은 이 풀들이 스스로 방어를 해서 이 녹색을 유지한다는 뜻이잖아요.
식물은 도대체 어떻게 방어를 할까요? 뭐 식물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싸울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일부 식물들을 보면은 뭐 가시도 있고, 뭐 굉장히 딱딱한 외피도 있고, 뭐 독침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서 포식 동물의 접근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식물이 가장 애용하는 방어 방법은 화학 방어예요. 그래서 화학 방어는 뭐냐면은 식물이 그 대사 활동을 하다 보면은 그 필요한 화합물을 만들죠. 근데 그 중간 단계 화합물도 같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게 중간 대사 산물, 2차 대사 산물이라고 하는데 2차 대사 산물 중에 산물이 주로 독극물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 피톤치드 있죠. 피톤치드 산에 가면은 우리 산림욕 하러 이게 피톤치드 마시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림욕이 이 식물이 만들어내는 이 대표적인 화학 방어 물질입니다. 일종의 이 초식 동물한테 독이에요. 그래서 이런 독을 만들어내서 식물이 스스로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식물은 이런 방어법 말고도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또 대표적인 방법은 뭐냐면은 그 영양 가치를 쭉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물을 보면은 우리 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잎이 있잖아요. 그리고 꽃도 있고 열매도 있고. 그래서 영양 가치가 높은 곳이 있고 영양 가치가 낮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영양 가치가 높다 그러면은 질소 있죠. 단백질. 질소의 함량이 높은 곳이 영양 가치가 높아요. 그곳이 어디냐? 식물에서 꽃하고 열매예요. 그다음에 영양 가치가 낮은 곳이 어디냐? 잎이에요. 잎하고 그 다음에 줄기예요. 그래서 식물이 이렇게 잎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이 식물 잎을 먹어도 그렇게 많은 영양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식 동물이 식물 잎을 먹으려면은 그걸로 먹고 살려면은 엄청나게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초식 동물들 보면 하루 종일 먹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먹다 보면은 이 초식 동물의 그 입에 있는 독이 중독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식 동물을 보면은 많은 종류의 풀을 먹을 수가 없고 뭐 한 몇 종류만 먹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해독을 할 수 있는 그런 풀들만 먹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영양 가치를 떨어뜨려서 이 초식 동물을 유인하지 않게끔 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영양 가치를 높여서 이 초식 동물을 유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꽃에 많은 곤충들이 유인이 되죠. 그 이유가 뭐죠? 식물이 동물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번식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종자처럼 열매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알고 보면 식물이 이 초식 동물을 조절을 합니다. 영양 가치를 높이거나 떨어뜨림으로써 이 초식 동물이 오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멀어지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이 하향식 조절이 맞다. 이 하향식 조절이 왜 세상은 녹색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하향식 조절에 지지하는 좀 대표적인 거의 충격적인 그런 자료가 있는데요. 우리 한 지역에서 어떤 생물들의 무게 있죠. 그 무게를 우리가 생물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구상 전체에 있는 동물의 무게, 뭐 식물의 무게, 뭐 포식자의 무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물량을 측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의 무게하고 생물량하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식물의 무게, 이 생물량을 비교를 해봤더니 이 동물의 생물량은 식물의 생물량에 비해서 0.44%, 1%도 안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의 무게를 다 합쳐도 식물 무게의 1%도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초식 동물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 뭐 포유류, 인간도 다 합쳤거든요. 그래도 식물 무게의 1%도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초식 동물이 실제 이용하고 있는 이 식물의 양은 정말 지극히 미미하다. 전체적인 식물의 양에 보면 지극히 미미하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보면은 역시 이 상향식 조절이 맞다, 타당하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듀크 대학교의 스튜어트 핌 교수님은 이 초식 동물이 보는 세상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세상은 가시투성이이고 맛이 없다.
예, 감사합니다.